자, 두 번째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2010년 제1의 이제 전자계산 문제인데요. 이거 하기 전에 우리 앞에서 했던 것 좀, 자, 보세요. 어떤 방에 0, 0, 0, 1, 1, 0, 0, 1, 0, 1이다. 이거를 비트 단위로 논리값을 따져라. 그러면은 참이 4개고, 거짓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죠? 거짓이 6개, 참이 4개입니다. 그러나 이걸 비트 단위로 따졌을 때, 참이 몇 개? 4개. 거짓이 몇 개? 6개. 그럼 이걸 통째로, 이 통째로 봤을 때, 참이냐? 거짓이냐? 참이다, 이거예요. 이해하시나요? 이해하시죠? 그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다시 얘기할게요. 자, 이게 방의 이름이 A예요. 이해됩니까? 자, 그 다음에 옆에 B라는 방이 이렇게 있어요. 0, 0, 0, 0, 0, 0, 0, 0, 0, 0. 자, 이거는 뭐예요? 거짓이 10개고, 통째로 봐도 거짓이고. 그죠? 그러면 A에다가 앰퍼샌드 B 그러면 이 연산은 뭐냐면 이걸 통째로 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A가 뭐예요? 참. 그죠? 이거 B도 통째로 보면 거짓이에요. 그죠? 그래서 결과가 뭐예요? 거짓이에요. 이해돼요? 그래서 0, 0, 0, 0, 0, 0, 0, 0, 0, 0으로 보관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나요? 만약에 여기가 1이다. 그러면 이 경우는 통째로 뭐예요? 참이죠. 이해돼요? 그 다음에 결과는 참이죠. 자, 결과가 통째로 참이면 뭐냐? 얼마로 기억되면 1로 기억됩니다. 이렇게. 이해돼요? 값으로 한 사람은 1이고요. 물론 논리값 당연히 참이지 뭐예요. 근데 만약에 이거를 하나만 붙이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통째로 따지는 게 아니라 여기다 나란히 0, 0, 0, 0, 0, 0, 0, 0, 1, 0 이렇게 놓고 뭐 하는 거다? 비트 단위로 AND하라 이거예요. 만나는 것끼리. 이해하시죠? 그렇게 해서 여기다가 결과 쓰면 0, 0, 0, 0, 0, 0, 0, 0, 0, 0이네. 어떻게 하죠? 우연했지, 그죠? 다 비껴갔으니까. 그 결과가 0이기도 하고, 거짓이기도 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요 연산자를 보고 어떻게 연산하냐, 그걸 여러분들이 따져주실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통째로 보느냐, 비트로 보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거 잘 감안하셔야 돼요. 이거 이제 자주 나와요. 시원한 문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시할 수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어려운데, 이게 어차피 전작과들이 보는 그 시험이다 보니까 하드웨어적인 제어는 비트 단위로 제어를 많이 해요. 그래서 비트 단위 제어할 때 쓰는 게 바로 비트 연산자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내가 원하는 곳만 뒤집겠다 그런 식으로. 자, 명령어 중에 데이터를 처리하는 명령어에 해당되어야 처리. 자, 데이터 처리, 자료 처리. 당연히 자료를 처리하는 명령은 연산 명령이겠죠. 그죠? 자료 나와, 자료 들어가. 이건 연산이 아니에요. 전송이죠, 전송. 그죠? 자료 바깥으로 나가. 바깥에 있는 거 들어와. 그거 전송이에요. 야, 요거 다음엔 저쪽으로 건너뛰어. 그건 제어 명령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에서 쓸 수 있는 명령어의 종류는 자료를 처리하는 명령어와 전송 명령어와 제어 명령 이렇게 세 가지예요. 이거는 전송은 뭐예요? 이동하는 거. 나와, 들어가, 바깥으로 나가, 바깥에서 들어오세요. 뭐 이런 거 이제 전송이라고 해요. 이건 일의 진행 순서를 바꾸기 위한 명령. 뭐 점프 명령, 뭐 브레이크 명령 이런 거는 뭐예요? 자료를 처리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 그럼 자료 처리는 어떤 자료예요? 논리 연산하고 산술 연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뭐예요? 함수 연산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료를 처리하는 명령 함수 연산 처리예요. 자, 그럼 보세요. 데이터 처리 명령어에 해당되지 않은 것은 자, 두 번째 로테이터. 자료를 회전시키는 거예요. 로테이션이라고 그러죠. 요로 돌아라. 단지 쉬프트하고 로테이트하고 차이가 뭐냐면 쉬프트는 이동을 하는데 밀려나간 건 버려져요.
근데 로테이트는 뭐냐면 쉬프트인데 밀려나간 게 다시 꼬랑지에 가서 다시 들어가요. 그러니까 회전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동을 하는데 회전하는 식으로 이동하는 걸 로테이션이라고 해요. 뭐 왼쪽으로 이동할 수 있고 오른쪽으로 이동할 수 있어요. 이해하시죠? 자, 로테이트도 뭐예요? 자료에 대한 이동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논리 명령어, 당연히 자료죠? 논리 자료. 산술 명령어도 자료잖아요. 그죠? 자, 전송 명령어는 전송 기능이에요. 이해돼요? 너무 당연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문제의 핵심이 뭐예요? 데이터 처리 명령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문제잖아요. 그죠? 그러나 전송은 데이터를 처리하는 명령어가 아니에요. 그렇죠? 자, 명령어에도 세 가지예요. 자, 데이터를 처리하는 명령, 연산 명령이라고 해요. 그다음에 제어 명령이 있고 전송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전송을 또 구별하면 전달 명령 또는 입출력 명령. 어쨌든 전송에 이동하는 거. 그냥 가공하지 않고 순수하게 옮겨가는 거를 전송 명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 이게 말장난이죠. 그러니까. 자, 명령어의 종류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답은, 아까, 정답은, 그 전송 명령어가 되고요. 답은 가가 됐죠? 그 다음에, 2번. 64km인 주소 공간과 4km인 기억 공간.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용어가 바로 주소 공간, 기억 공간이라는 용어입니다. 자, 주소 공간은 뭐냐면, 무슨 뜻이에요? 보조기억장치 공간이에요. 보조기억장치 공간이에요. 그 다음에 기억 공간은 뭐예요? 주기억장치 공간이에요. 이걸 이제 돌려서 저렇게 이제 말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게 64kg란 얘기예요. 그 다음에 얘가 4kg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기억장치는 용량이 4kg고 보조기억장치는 용량이 64kg다 그랬거든요. 이런 컴퓨터가 있다. 하나의 페이지가 512워드다. 자, 510이라는 것은 0.5kg예요. 왜냐하면 컴퓨터에서는 1024가 뭐예요? 1kg예요. 그러니까 이거의 절반이 510이니까 0.5kg가 되는 겁니다. 0.5니까 500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512예요. 이해돼요? 컴퓨터에서는 이진수를 쓰기 때문에 그래요. 컴퓨터에서는. 자, 이렇게 돼 있는데 페이지와 블록의 수. 자, 이게 또 중요하죠. 페이지는 뭐냐면, 자, 용어를 잘 해야 돼. 페이지는 보조기억장치의 고정 크기 공간이에요. 블록은 뭐예요? 주기억장치의 고정 크기 공간이에요. 이게 이제 전문 용어이기 때문에 이거를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시고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보조기억장치에서 고정된 크기로 잘라놓은 걸 페이지라고 한다. 여러분들 교과서에 몇 페이지 우리는 이제 한글로 쪽쪽쪽 이러는데 영어로는 페이지예요.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 여러분들 교과서는 페이지마다 크기는 똑같잖아요. 물리적, 그죠? 그 안에 들어있는 글자 수는 다를지언정 물리적으로 한 페이지의 물리적 크기는 똑같잖아요. 종이가 다 똑같다고요, 크기가. 그게 똑같은 크기를 잘라놓고 운영하는 거야. 그러니까 보조기억장치에서의 똑같은 크기를 잘라놓은 걸 페이지, 그 크기와 똑같은 크기를 주기억장치에서도 잘라놓은 건 그건 블록이라고 그래요. 그럼 이거를 해석을 하면 굉장히 쉬워요. 자, 이런 거야 이제. 페이지 기법이라고 그래서 페이지라는 말은 가상기억장치, 즉 가상기억장치가 보조기억장치예요. 보조기억장치에서 일정한 크기로 분할한 것. 블록은 주기억장치에서 일정 크기로 분할한 거예요. 그래서 블록을 다른 말로 페이지 프레임이라고도 해요. 페이지 프레임. 그러니까 페이지를 수용할 수 있는 기본 틀이다 그런 얘기예요. 어차피 보조기억장치에서 요만한 크기로 잘라놨으니까 그게 그대로 올라오려면 사이즈 똑같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그대로 올려놓을 수 있잖아. 작아도 안 좋고 커도 안 좋죠? 운영이 불편해져요. 그래서 똑같은 크기로 잘라놓은 거야. 그러니까 용어는 달렸어. 왜? 구별하려고. 페이지라는 단어는 뭐예요? 아, 보조기억장치에서 잘라놓은 거구나. 블록은 뭐예요? 주기억장치에서 잘라놓은 것이구나. 구별이 되잖아요. 물론 혼용하기도 하지만 그냥.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그 구별되는 용어예요. 그래서 블록을 다른 말로 뭐라고 써요? 페이지 프레임. 기억하셔야 돼요. 이건 어차피 컴퓨터를 하는 데서 약속된 용어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자르냐? 그럼 나눠주면 되잖아. 우리가 몇 개냐는 전체 크기를 하나의 크기로 나누면 개수가 나오죠?
다시 전체 크기를 하나의 크기로 나누면 개수가 나오잖아. 그러면 자 64kg를 갖다가 0.5kg로 나누면 몇 개가 생겨요? 128개. 그죠? 그다음에 4kg를 0.5kg로 나누면 8개가 생기잖아요. 맞습니까? 이거예요. 그러니까 보조교육장치에서 잘라놓은 게 페이지고요. 여기서는 이게 블록이라고 그래요. 근데 저기도 510, 여기도 510. 크기는 똑같이 잘라놨어요. 그럼 이게 몇 개냐? 전체 64kg는 512로 나눠주면 128개가 나오고요. 4kg는 8개 블록이라고 하는데 4kg는 510에 나면 8이 나오잖아요. 그죠? 512는 0.5K예요. 이해됩니까? 이렇게 공식으로 계산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어에 대한 걸 정확하게 이해하시라 얘기죠. 페이지와 블록이라는 용어를 정확하게 이해하라 얘기예요. 그렇죠? 이렇게 고정된 크기로 잘라놓은 게 페이징 기법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가변 크기로 잘라서 운영하면 세그먼테이션, 세그먼트라고 그래. 세그먼트. 개인용 컴퓨터는 세그먼트 개념으로 처리가 되고요. 전산실에서 하는 대형 시스템에 되게 페이징 기법을 많이 써요. 혼합해서 쓰는 경우도 있고요, 물론. 자, 세그먼트와 페이징 기법의 차이점 뭐냐? 세그먼트는 가변 크기고 페이징 기법은 고정된 크기로 잘라놓고 운영하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물리적으로. 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정답은 뭐가 되나요? 128개의 페이지와 8개의 블록이다. 3번이 정답이 되겠죠? 3번이 정답입니다. 자, 또 확인까지 시켜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3번. 어셈블리 언어가 뭐예요? 기계어에 가까운 거죠? 그러니까 기계어 수준과 모양이 같아요. 프리픽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0101100101111 이건 기계어예요. 이렇게 써 있으면 이건 기계어예요. 이건 기계어예요. 그래서 기계어는 이진수로 되어 기계가 알아듣는 거니까 이진수로 되어 있을 수밖에 없죠. 근데 기계어는 무조건 뭐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기까지가 오퍼레이션. 무슨 동작인지는 모르겠지만 자우리간에 오퍼레이션이다 이거야. 그럼 뒤에 나머지는 뭐예요? 오퍼런드다 이거야. 얘가 수행할 대상이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이거를 어셈블리어로 표현하면 뭐가 돼요? 그대로 add 이렇게 기호로 쓰는 거예요. 이거를 A, B 이렇게 쓰면 이게 좀 보기가 좋죠? 근데 이거보다 더 좋은 건 뭐예요? 고급 언어예요. 이거는 A 이꼬로 A 더하기 B 이렇게 쓰면 편하죠? 그러니까 같은 기능인데 표현이 이렇게 고급 언어에서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어셈블리 이렇게 표현하고 얘는 기계어는 이진수로 표현한다 이게. 프로그램 이렇게 짜라 그러면 아마 안 짤 사람 하나는 없어요. 그죠? 이거 어떻게 짭니까? 차라리 어떻게 짜요? 어셈블리로 짜가지고 이렇게 내가 번역하는 게 빨라요. 이거는 매뉴얼을 보면 되니까 그대로 나와 있거든요. 뭐는 뭐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대로 손으로 어셈블 하면 돼요. 번역하면 돼요. 그래서 어셈블러 만들기가 쉬워요, 사실은요. 컴파일러보다 어셈블러를 만들기가 쉬워요. 그대로 번역하면 되는 거니까. 저도 이거 많이 해봤어요. 네. 재밌더라고요. 옛날에 우리가 컴퓨터 배울 때 어셈블리 언어 과정에서 보면 이와 같이 이제 자기가 손으로 어셈블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그러면 이제 실제로 기계에다 넣어서 번역해 온 거하고 내가 손으로 번역해 맞춰봐요. 와, 맞았다. 재밌어요, 정말. 이거를 알면 좋은 게 뭐냐면 또 트레이닝 키트를 가지고 프로그램 짤 때 어셈블리로 짜가지고 내가 번역을 해놓고 그걸 그대로 키보드가 딱 2개밖에 없어요. 0하고 1만 있으면 되잖아요. 내가 기계어로 짠다면. 그죠? 네, 이건 이제 거짓말이고, 제가 가지고 있는 트레이닝 키트는 0하고 1만 있는 2개의 키보드가 아니라 16개, 16진수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6진수로 되어 있는 게 0에서부터 F까지. 그러면 4비트씩 끊어서 16진수 한 자리를 톡톡톡 쳐나가면 되잖아요. 키보드가. 이해돼요? 저는 2대나 가지고 있어요, 집에. 네, 상당히 재밌어요. 그래서 이 트레이닝 키트에다가 주변에 이제 어떤 그 장치들을 부착을 해요. 여기다가 LED를 8개짜리 LED를 박아놓고 인터페이스하고 이제 연결을 해서 내가 프로그램을 짜서 이 LED를 내 마음대로 이제 제어하는 거예요. 이제. 조명 제어죠. 뭐 건너뛰면서 불 들어와라.
2개씩 건너뛰어라, 하나씩 건너뛰어라, 또 불 들어오다가 1초씩 쉬었다 불 들어오라, 뭐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그 다음에 스피커하고 연결하면 뭐가 돼요? 음악. 내가 노래를 직접 프로그램 짜가지고 스피커를 좀 소리가 나오게 할 수 있어요. 도라는 소리, 우리가 도 그러잖아요. 도, 도샤, 레, 레샤. 그러면 도 소리를 내려면 얼마냐? 252Hz를 진동을 하면 돼요. 이게 도 소리예요. 라는 440Hz. 그래서 내가 원하는 소리를 내려면 해당 주파수만큼 진동을 시키면 돼요. 그거를 시간을 얼마나 주느냐에 따라서 콩나물 대가리가 요런 거냐, 아니면 요거냐, 아니면 뭐 요거냐, 얼마든지, 그죠? 타이밍을 주면 되잖아요. 내가 얼마든지, 뭐, 음악을 만들 수 있다, 이게. 그 콩나물 대가리 보고 원하는 개명하고 원하는 길이를 주면 그대로 노래가 나와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장치, 그 다음에 여기다 모터를 여기다가 연결을 하면 내 마음대로 이 모터를 돌릴 수가 있어요. 똑바로 3초 동안 돌아라, 2초 동안 쉬었다, 다시 거꾸로 3초 동안 돌아라, 내 마음대로 돌릴 수 있어요. 모터를 내 마음대로 돌리는 거예요. 엘리베이터 제어하는 거잖아요. LED를 내 마음대로 이렇게 하면 조명 제어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트레이닝 키트. 이걸 우리가 삼성에서는 이걸 많이 해요. 전 대한민국의 전국의 방과후 학교에 학생들에게 이런 이제 과학과 놀자 그래가지고 이런 걸 많이 한다고 합니다. 로봇 교육 많이 시키고 이런 것들. 지금처럼 소프트웨어가 강화가 돼야 돼요. 제가 보기에는 좀 아쉬운 게 예전에 그러니까 80년대만 해도 모든 학교라든가 또는 사설 학원에서 시언어를 가르치고 뭘 가르치고, 그때는 이제 자바는 없었던 시절이니까 시언어, 베이직 뭐 이런 언어를 가르쳤는데 지금 사설 학원에서 언어 가르치는 데가 별로 거의 없어요. 맨날 뭐만 가르쳐요. 엑셀, 파워포인트 이런 거만 가르치단 말이에요. 이것도 필요해요. 필요하지만 더더욱 사람의 머리를 지능을 높일 수 있는 거는 바로 소프트웨어를 가르쳐야 돼요. 왜? 그 소프트웨어는 알고리즘을 알아야만 짜니까. 언어 자체는 도구예요. 그냥 수단밖에 안 돼요. 거기에 알고리즘이 들어가 시나리오가 있어야 그 시나리오를 시언어면 시언어로 구현하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언어 자체는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 다만 그 언어 가지고 구현하려고 하는 내 알고리즘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근데 그 알고리즘조차 배우지도 않고 또 배웠다 하더라도 또 C로 구현을 해야 되는데 아예 안 하잖아요. 처음부터. 여러분들 이제 언어는 하나는 알아두지. 앞으로 개발된 언어, 뭐 어디서 구글인가 어디서 이제 개발된 언어가 있다고 하는데 시언어 범주를 벗어나지 못해요. 그만큼 시언어가 좋은 거예요. 지금 반도체 컴퓨터가 존재하는 한 시언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마치 어셈블리 언어가 안 사라지듯이. 어셈블리하고 똑같은 게 시언어예요, 사실은. 이제 고급스럽게 쓸 수 있는 게 시언어고, 그걸 이제 저급적으로, 즉 기계어에 가까운 형태가 어셈블리예요. 그러니까 어셈블리가 좀 더 많은 제어를 할 수 있죠. 굉장히 다양한 기능을 다 갖고 있으니까 그걸 활용할 수 있다 이거죠. 자, 어셈블리 언어는 뭐냐? 그래서 기계어를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맞는 저급 수준의 언어다 맞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기계어보다는 조금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기호 형태로 만든 거예요. 다음 두 번째, 컴퓨터 하드에 대한 충분한 지식이 없어도 프로그램 작성하기 아니죠. 절대로 안 돼. 어셈블리 언어는요, 하드웨어를 알아야 짜요. 하드웨어의 특성을 모르고는 어셈블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어차피 제어를 하려고 하는 그 언어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어를 하려면 중요한 게 언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시나리오잖아요. 내가 뭘 제어할 거냐. 근데 그 제어를 하기에는 어셈블리가 반성거침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하드웨어를 모르면 내가 제어 프로그램 짤 수가 없죠. 두 번째가 이제 뭐야? 시스템마다 다 달라요. 하드웨어가 다르니까. 그죠? 맞고 3번. 그 다음에 하드웨어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하드웨어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꼭 필요할 때 필요한 기능만 골라 쓸 수 있으니까 낭비 없이 우리가 프로그램 짤 수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가 잘못됐네요. 그죠? 나번이 정답이고요. 보수기를 구성. 자, 보수기는 뭘로 하는 거예요? 뒤집는다. 아까 뒤집는 기능이 뭐였어요? 부분 반전. 익스클루시브 하죠? 뭐 부분 반전이라고 해서 맨날 부분적으로만 반전하는 게 아니라 다 반전할 수도 있어요. 모두 다 뒤집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부분적으로 뒤집을 수 있으면 전부 뒤집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전부 뒤집을 수 있다고 해서 부분적으로 뒤집을 수 있는 건 아니죠. 그죠? 그 반대는 성립이 되지만 지금 얘기하는데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익스클루시브 오화는 다 뒤집을 수도 있고 부분적으로 뒤집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컴플리멘트는 뭐예요? 다 뒤집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뒤집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익스크루시브 오화만이 부분적으로 필요한 부분만 골라서 뒤집을 수 있다. 물론 다 뒤집을 수도 있고요. 되죠? 네, 그런 개념. 익스크루시브 오화. 자, 두 번째가 정답이겠죠. 두 번째 정답. 마스크 동작이 뭐라고 써요? 삭제 동작, 엔드. 그죠? 삭제 동작, 엔드. 엔드죠? 두 번째가 됐네요. 자, 정답 두 번째. 아스키 코드가, 자, 아스키가 무슨 뜻이죠? 아메리칸 스탠다드 코드. 미국 사람들이 쓰는 문자에 대한 표준화 코드다. 그런 얘기예요. 미국 사람. 그 미국 사람들이 쓰는 코드는 뭐예요? 문자는 뭐예요? 미국 사람. 자, 미국 사람이면 뭘 쓰죠? A에서 Z 26개, A에서 Z 26개, 0에서 9, 10개, 그 다음에 특수문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뭐, 앰퍼샌드 등등등, 이런 거 뭐라, 특수문자라고 그러죠? 특수문자 30개. 그러면, 키보드에 있는 문자들, 그럼 토탈 몇 개예요? 52, 62, 92개 되네, 그죠? 자, 우리 아까 배웠어요. 92개의 서로 다른 기호잖아요. 92개를 서로 다른 기호를 이진수로 표현하면 몇 자리게? 얼마가 될까요? 6점 얼마라고 했죠? 그죠? 6점 얼마죠? 맞습니까? 그래서 7비트가 필요하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쓰는 자기네 문자에 대해서는 바로 7비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걸 이제 아스키 코드라고 그래요. 아메리칸 스탠다드 코드 포 인포메이션 인터체인지는 7비트예요. 그런데 자, 미국 사람들이 쓰는 문자 자체는 7비트 체제로 된 코드지만 얘가 메모리 안에 들어갈 때는 7비트짜리 방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8비트짜리 방에 들어가요. 왜 그래요? 7비트짜리 방은 없어요. 컴퓨터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숫자입니다. 7자는 8자를 좋아해요. 2의 거듭 제곱수를 좋아해요. 그 한 비트가 남네요, 물리적으로. 그죠? 그 남는 한 비트를 다른 코드로 약속을 해서 쓰시면 되잖아. 그렇잖아요, 그죠? 그게 그래픽 코드라든가 한글 코드라든가 그렇게 곁다리 껴서 썼어요, 옛날에. 근데 지금은 이제 정식으로 모든 나라의 문자가 표현될 수 있는 코드로. 그게 뭐예요? 유니코드죠? 유니버셜 코드, 유니코드예요. 유니코드는 전 세계의 문자를 표현하기 위해서 약속된 코드라 16비트로 되어 있습니다. 2바이트, 16비트. 자, 그런데 얘네들이 좀 더 체계적으로 만들었어요. 7비트를 3비트와 4비트로 나누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92명을 92명을 한 반으로 운영해도 되죠. 그런데 이렇게 운영하지 말고 한 반에 16명씩 운영을 하자. 한 반에 16명씩. 그럼 한 반에 16명으로 제한을 하게 되면 자, 16명. 이거는 뭐예요? 16명씩 곱하기 6개 반이 생기겠네요. 그죠? 66이 36, 90. 그죠? 그러면 자, 한 반의 인원이 16명이고 6개의 반인데 이 6개의 반을 뭐라 그래요? 소속이라고 하잖아요. 소속. 그죠? 그걸 영어로 존이라고 합니다. 존이라고 그래요. 이해됩니까? 그리고 각 반에 한 반의 인원이 16명이니까 16명을 이진수로 표현하면 몇 비트면 되죠? 4비트면 되죠? 이해돼요? 그러면 소속은 6개의 반이니까 뭐예요? 3비트면 되겠죠? 6개의 소속을 나타내는 3비트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 앞에가 3비트가 존이에요. 소속과 서열, 디지트, 서열을 나타난다. 그래요. 각 반에서 1번 학생, 2번 학생, 3번 학생은 서열이잖아요. 순서, 그죠? 이러면 체계적으로 보관하기가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코드화를 할 때 한 덩어리로 코드화라는 게 아니라 이거를 어떤 특정한 덩어리 단위로 쪼개놨어요. 그러니까 쪼개놓으니까 소속이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유치원에 100명 모집이다. 그럼 한 반에 뭐 100명이면 한 20명이다. 5개 반이 생기네요. 그죠? 통째로 100명인데 그 100명을 20명 단위로 반을 분리했단 말이에요. 뭐 병아리 반, 뭐 코끼리 반, 뭐 토끼 반 이런 식으로. 그 반이 뭐예요? 소속이잖아, 소속. 그죠?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쓰는 문자도 소속으로 구별을 해놨어요. 이렇게요. 여러분 그 소속이 어느 소속인지 몰라도 좋아요. 그냥. 그렇게 운영 관리를 하겠다. 이게 소속과 서열을 디지트라고 그러고요. 쫀이 소속이에요. 지금 얘기했죠. 그래서 아스키 코드는 쫀이 3비트, 서열을 나타내는 디지트가 4비트예요. 이해돼요? 3, 4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있는 세 번째와 네 번째는 절대로 답이 될 수가 없잖아. 아스키 코드가 7비트라는 사실을 알면 3번하고 4번은 답이 될 수 없잖아. 그죠? 1번 아니면 2번이다. 이제 있죠. 그러니까 소속이 3개고요. 서열이 4비트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이렇게 됐습니다. 아스키 코드 7비트인데 3비트와 4비트로 되어 있고 앞에 3비트가 쫀이고 뒤에 4비트가 디지트인데요. EBCDIC, IBM에서 만든 EBCDIC 코드는 8비트 체제예요. 그래서 4비트, 4비트로 되어 있는데 EBCDIC는 쫀이 4비트고 소속도 4비트예요. EBCDIC는. 근데 재밌는 게 그 쫀 중에서 알파벳 A에서 I는 소속이 1100 소속이에요. 1100 소속이고요. J에서 R까지는 1101 소속이고 S에서 Z까지는 1110 소속이고요. 숫자 0에서 9는 1111 소속이에요. 그러니까 16진수로 얘기하면 C, D, E, F. 숫자는 F그룹에 속되어 있어요. 숫자는 EBCDIC에서. 근데 지금 EBCDIC를 안 쓰는 이유는 IBM 거를 쓴다면 모르지만 IBM에서 만든 그 코볼이라는 언어는 이걸 절대적으로 썼어요. 지금 코볼 언어가 사라졌잖아요. 그죠? 그래서 별로 이제 다루진 않습니다. IBM에서 만든 코드가 EBCDIC 코드예요. 참고하시고요. 자, 정답은 두 번째가 된 거고요. 자, 수평 마이크로 프로그램의 특징이 아니고서, 자, 수평 마이크로가 뭐라고 그랬죠? 자, 우리가, 기능이 만약에, 명령어가 100개다. 명령어가 100개라면, 이거를 코드화 했을 때, 여기에 OP 코드를 어떻게 하느냐. 이거를 7비트로 하는 경우가 있고요. 아, 이거, 그렇지. 7비트. 그 다음에 이거를 100비트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건 뭐죠? 100가지의 서로 다른 명령어를 7비트로 했다는 얘기는 압축을 시킨 겁니다. 코드화를 해버린 거예요. 이해되죠? 왜? 100개 서로 다른 기능은 2에 6점 얼마니까 7비트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이해돼요? 근데 100개의 명령어를 100비트로 했다. 그럼 뭘 의미한 거죠? 압축이 아니에요. 각각의 자리 100비트니까 첫 번째 비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여섯, 일곱, 여덟, 100개가 첫 번째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각 비트마다 해당 명령어의 의미를 갖고 약속을 해놨어요. 이렇게 디자인을 하면 뭐예요? 이거를 수평명령이라고 그래요. 수평명령. 이렇게 디자인하면 뭐예요? 이거는 수직명령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압축을 해놓은 거는 뭐예요? 언제나 한 가지의 기능밖에 수행을 못하는 명령이 한 가지. 그런데 수평명령은 뭐예요? 이 총 100비트 중에서 1로 되어 있는 자리가 동시에 수행이 되어집니다. 그 자리의 기능을 수행하라고 지시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병렬 처리가 가능한 거예요. 동시에 여러 개의 명령어가 동시에 처리가 가능해요. 이게 길어서 그렇지 굉장히 효율적이에요. 빨라요. 왜? 병렬로 처리가 되니까. 얘는 장점이 뭐냐? 이게 얘보다 작아서 장점이지. 그러나 처리 속도는 느리다. 왜? 이걸 풀어봐야 돼. 뭔 기능이지? 디코더, 해독을 해봐야 돼요. 해독이 필요하고 얘는 해독이 필요 없다. 그러니까 빠른 거죠. 명령어 하나의 길이가 길다라는 것만 단점이고요. 나머지는 다 장점입니다.
이해하시나요? 자, 그럼 볼까요? 수평 마이크로. 수평 명령은 하드웨어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맞죠? 그죠? 또 해독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 시간 지연이 발생하지 않죠? 지체되지 않는다고요. 바로 실행돼. 해독하는 시간이 필요 없어요. 그 자체가, 해당되는 자체가 바로 직통으로 연결되기. 한 라인입니다. 한 라인. 상대방에게 전화를 걸 때 다이얼링을 해가지고 전화국을 거쳐서 가야 되잖아요. 그죠? 해독을 해야 되잖아요. 아, 이게 몇 번, 전화번호 몇 번이지? 아, 누구네 집이네? 연결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한 라인은 뭐예요? 그냥 수학이 딱 동시에 들면 대화가 되잖아. 중간에 거쳐가는 게 필요 없죠? 바로 이것도예요. CPU하고 직접 연결되어 있어요. 이거는. CPU와 직접 연결되어 있는 거고요. 얘는 디코더를 통해서 CPU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풀어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마이크로 명령어의 길이가 증가하는 건 맞고요. 그죠? 네. 근데 3번에 쓰는데요. 제어교육장치 사용량이 작아지는 게 커지죠? 기능이 많아지니까 이 많은 기능을 한꺼번에 해야 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특징이 아니고 그랬습니다. 세 번째가 정답이 되죠. 네. 참고하시라고. 다시. 그러니까 제어기업, 마이크로, 수평 마이크로 명령 제어기업용이 커요. 네. 클 수밖에 없죠. 기능이 동시에 해야 되니까. 그죠? 네. 자, 이거 이제 작아진다가 아니라 커진다가 그래요. 특징이 아니고 잘못된 거 찾아라 이거죠. 다음 세 번째. 다음 이진수의 부동소수점 표현. 이거 설명 틀린 것은 자 정수보다 고정소수점보다 부동소수점 수가 좋은 게 아까 범위가 넓어진다 그랬죠? 네. 그러니까 고정소수점 표현 방식보다 수를 표현한 범위가 넓죠? 네, 맞고요. 틀린 거 찾으라 그랬어요. 지수를 사용하여 소수점의 범위를 넓게 이동시키다 맞죠? 지수 형태로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정교화 과정을 거치면 지수 형태로 되기 때문에 보다 큰 수와 보다 작은 수를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려고 표현한 게 부동소수점 수예요. 소수점 이하의 수가 가수라고 해요. 그래서 정밀도가 또 증가할 수 있고요. 네, 정밀하게 하기 위한 거죠. 그런데 이게 틀렸네요. 4번이 IEE 부동소수점 표현 중 비트 복수 정밀도 형식은 지수 자리가 32비트가 아니라 11비트예요. 그러니까 단정도는 8비트고요. 이게 복수 정밀도는 11비트로 되어 있습니다. 지수가 저만큼 어마어마하게 큰 거죠. 그죠? 총 64비트 중에서 32비트가 지수가 아니라 11비트가 지수예요. 여기 이제. 자, 실수형 자료를 의미한다. 외부에서 부동소수점수가 컴퓨터에 입력되면 이진수로의 진포변을 한 정교화 작업을 거쳐 들어가는데 우리 한번 보여드렸죠. 그래서 여러분이 외부에서 저렇게 주면 일단 컴퓨터가 좋아하는 이진수로 바뀌어서 이거를 정교화 과정을 거쳐요. 근데 정교화가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이제 국제전기전자협회에서 표현하는 건 두 번째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거 4번째는 IBM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IBM은 16진수 형태의 의미로 표현하기 위한 거예요. IBM은. 참 이것도 멋있는 그런 알고리즘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두 번째가 I 표준이고요. 그럼 이거를 갖다가 자 4바이트짜리인 경우는 부호 자리가 하나고 지수가 8이에요. 4바이트짜리. 이거 단정도라고 그래요. 플로우트. 그 다음에 이거 뭐 다 보여드리면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부호는 아까 부호 절대치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바이어스 기법으로 돌아가고요. 자, 그래서 그 범위가 이제 달라지긴 한데 뭐 이것까지는 거창하게 할 필요 없고요. 자, 8바이트. 이게 이제 복수. 복수 정도 전체가 64비트 중에 부호 자리가 하나, 지수 자리가 11, 그리고 가수 자리가 52비트예요. 지수 자리가 얼마? 11비트입니다. 이건 뭐 약속된 그 크기니까 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저렇게 정해놨기 때문에 저걸 가지고 표현할 수 있는 지수의 범위와 유효 숫자가 몇 자리냐를 계산할 수 있어야 돼요. 네, 이거 이제 계산하는 방법이고요. 자, 그 다음에 9번으로 넘어갈까요? 라운드 로빈. 라운드 로빈이 이제 RR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스케줄을 잡을 때, 자, 바둑을 100명하고 바둑을 둘 때 1대1로 한 사람이 바둑을 두고 끝나고 다음 사람 두고 한 사람이 바둑 두고 다음 사람 끝나면 이거는 100번째 사람은 자기 차례가 돌아오려면 한 달 이상 기다려야 돼요. 보통 한 판 바둑 두는데 한 4시간 걸린다고 치면 하루에 2판밖에 못 둬요. 총 둘이서 바둑 2시간씩 걸린다면 4시간 아니에요. 그죠? 그 4시간짜리 한 판 바둑이 하루에 근무 시간 8시간이라면 2명밖에 상대를 못 하잖아. 그럼 100명이면 재수없으면 50일 후에 내 차례가 오겠죠. 하루에 2명밖에 못 두니까. 그런데 바둑판 100개를 갖다 놓고 혼자서 100명하고 동시에 상대할 수 있죠. 돌아가면서 두면 되잖아요. 이렇게. 그죠?
혼자서 100명을 상대할 수 있어요. 고수들은. 실제로 120명하고 바둑을 둔 사람이 있어, 우리나라에. 그걸 뭐라 그래? 다면기라고 그러지. 다면기. 혼자서 여러 명하고 바둑을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이 있는 사람하고 하수들하고 여러 명이 바둑을 두는 거예요. 그러면 하수는 뭐예요? 얼씨구나. 매일같이 스승하고 바둑을 두잖아. 50일마다 한 번씩 두는 것보다 매일매일 스승하고 바둑 두는 게 좋겠죠? 그래, 실력이 늘죠. 이렇게 돌아가면서 바둑을 두는 걸 라운드 로빈이라고 그래요. 이해돼요? 선착순으로 하는데 뺏고 뺏기고 뺏고 뺏기고 뺏고 뺏기고 이렇게. 그죠? 그 선전 방식이에요. FIFO의 선전 방식이에요. 선점이 뭐야? 뺏고 뺏기는 방법이다. 이게. 이해하셔요? 자, 라운드 로빈에서 옳지 않은 건 FIFO 방식인데 선점이다. 맞고요. 그죠? 그 다음에 대화식이에요. 대화라는 건 뭐냐면 마치 나하고만 두는 것처럼 느껴지는 걸 인터랙티브, 대화식이다 그런 얘기예요. 마치 둘이서만 두는 것처럼. 그러나 실질적으로 스승은 뭐예요? 계속 돌고 있어요. 어느 순간에 보면 자기하고만 두는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그죠? 이게 빨리 도니까. 그죠? 그걸 대화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대화식은 다른 말은 뭐예요? 선점 방식이다 그런 뜻이에요. 대화식이라는 용어는 선점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응답시간 보장해 주는 거예요. 야, 너 바둑 두는 것만큼 내가 바둑 도와주면 되잖아.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4시간 동안에 둘이서 1대1로 두는 게 아니라 스승 혼자서 4시간 동안에 100명을 상대로 해서 4시간에 다 끝난다 이거예요. 이해돼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김희중 구단이라는 사람이 120명하고 바둑을 뒀어요. 8시간에. 8시간 만에 끝냈단 말이야. 아침에 9시부터 시작해가지고 오후 5시인가? 중간에 점심 1시간 먹고. 대단하죠. 120명하고 8시간 만에 바둑을 두는 거예요. 천재죠, 천재. 구단 아무나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바둑에서. 입신했다 그러죠, 입신. 신의 경지에 돌입했다 이거죠. 바둑에서 구단은. 이거 원래 구가요, 완성, 마지막이다, 완성을 뜻하는 숫자랍니다. 완성. 9차원 세계가 바로 신의 세계예요. 9차원 세계, 신의 세계. 0차원은 점, 1차원은 선형, 2차는 면형, 3차원은 공간, 4차원은 시공간. 거기까지는 다 아시죠? 5차원은 무한소, 아주 작은 세계. 미시세계. 이해돼요? 6차원은 무한대, 거시세계. 7차원은 무한대와 무한소 합친 거. 8차원은 무한대 플러스 무한소 플러스 알파. 9차원이 신의 세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종교를 믿는 게 9차원 세계를 믿는다고 보시면 돼요. 믿거나 말거나 하지 마. 그죠? 이 3차원 인간이 종교 갖는 거는 9차원의 세계, 철학이죠. 그러니까 일종이에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시간 할당량. 그러니까 너무 시간 할당량이 작으면 상대적으로 오버헤드가 커요. 보따리를 싸고 시간 싸는데 소모되는 시간이 더 배보다 배꼽이 커진다 그런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다음으로 넘어갈 때 반드시 넘어갈 때 보따리를 싸야 돼요. 근데 얘한테 배당된 건 예를 들어서 1초인데 보따리 싸는 시간이 5초라면 거의 다 낭비죠. 그러니까 보따리를 싸는 시간보다는 배당되는 시간이 좀 길어야 돼요. 근데 너무 길어버리면 자기 차례가 빨리 안 돌아오죠.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이 오버헤드를 약간 느끼지 못할 정도로 배당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근데 이 배당 시간이 너무 짧으면 상대적으로 오버헤드가 커진단 말이에요. 이해됩니까? 그런 이제 맹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배당 시간은 적정하게만 운영을 하면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배당을 너무 길게 해주면 비선점이 돼버리고 배당을 너무 짧게 하면 오버헤드가 커져요. 적당한 시간만큼 배당을 해줘야 돼. 이해하셔요? 자, 3번이 답이에요. 처리하여야 할 작업의 시간이 가장 적은 걸 먼저 한다. 이건 아니죠. 이거는 선점, 비선점 방식이에요. 이건 SJF라고 그래요. Shortest job first. 잡의 시간이 가장 짧은 걸 먼저 처리해준다. 이걸 SJF라고 그래요. SJF. 비선점이에요. 안 뺏어요. 뺏는 일이 없습니다. 짧은 시간을 먼저 해서 다 일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는 그런 개념입니다. 다항이 답입니다. 세 번째.
마이크로 프로세서 내부에 CPU예요. CPU 안에 있는 레지스타는 뭘로 만들어요? 레지스타와 캐시 메모리는 SRAM이에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격장치는 D램이고. 그럼 SRAM하고 D램의 차이점은 뭐냐? SRAM은 용량은 작으나 처리 속도가 빠르다 그런 얘기예요. 빨라야 되니까. CPU 가까이에 있는 레지스타 메모리는 뭐예요? 빨라야 돼요. CPU만큼 빨라야 돼요. 그렇죠? 아, 느리면 답답하잖아. 주격장치는 용량이 커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용량 큰 걸 선택하다 보니까 D램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SRAM 구조는 플립플롭 구조예요. 플립플롭 형태의 구조가 SRAM이에요. 플립플롭이. 그래서 네 번째가 정답입니다. 플립플롭은 SRAM입니다. SRAM은 레지스타하고 캐시 메모리가 SRAM 구조로 만들어요. 플립플롭 형태로 만든다. 자, CPU 내부 레지스타는 SRAM이 플립플롭으로 구성된다. SRAM은 처리 속도가 빠른 정적 메모리다. 스태틱, 정적 램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빨라요. 정적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빠르다. 이거죠. 라번, 네 번째가 정답이고요. 서브루틴을 호출할 때 필요한 자료죠. 자, 서브루틴 호출이 뭐예요? 나 저기 좀 갔다 올게. 그런 얘기죠. 호출이니까 갔다가 돌아와야 돼요. 되돌아올 뻔지 어디다 저장한다고 그랬어요? 스택에 보관한다고 그랬죠? 스택에 보관해야 돼요. 그죠? 서브루틴을 호출한다라는 것은 되돌아올 번지를 저장해놓고 되돌아 가야 되니까 스택으로 운영한다 이거죠. 저기서 답은 첫 번째가 정답이에요. 전파지 이거 나왔었죠? EC에 에미터 커플드 로직. 자, 그래서 제일 전파 지원 시간이 뭐예요? 하드웨어의 응답 시간이죠. 그러니까 응답 시간이 짧은 게 빠른 거죠. 그죠? ECL IC가 가장 짧습니다. 시모스가 제일 느린데 대신 시모스 IC는 전력 소모가 가장 적어요. 전력 소모가 가장 적은 IC, CMOS IC. 상고 금속 산화물 반도체, 메탈 옥사이드 세미컨덕터의 약자죠. 컴플리멘트. 상보 금속 산화물 반도체입니다. CMOS가. 자, 이 ECL은 바로 지금 전파시 응답 시간이 가장 적다. 응답 빠르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속도가 빨라야 되잖아, 컴퓨터는요. 그죠? 그 두 번째가 정답이 되고요. 컴퓨터 구조 중 스택 구조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죠. 이렇게 스택이 많이 나와요. 자, 스택은 LIF로 동작한다. 맞고요, 1번. 자, 옳지 않은 거 찾으라고 했어요. 메모리에다 저장하는 걸 뭐라고 했어요? 푸시. 빼는 건 파. 맞죠? 자, 2번도 맞고. 그 다음에, 푸시팝 동작 시 스택 포인터를 증가시킬 수도 있고 감소시키는 거는 그 스택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그랬죠? 자, 바닥을 메꿔놓고 위에서 들어갈 수도 있고 위에를 메꿔놓고 밑으로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게 그래서 스택 포인터가 증가 감소하는 거에 대한 알고리즘은 그거는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근데 분명한 건 자, 아까도 해봤지만 푸시 옆에 그냥 푸시만 했나요? 아니잖아. 푸시 동작에는 뭐예요? 스택에다 넣으려고 하는 대상어도 하나 쓰죠. 주소가 하나 있어야겠죠. 아, 뭘 넣을 건데? 아, 넣으라고 했으면 뭘 넣을 건지 알려줘야 될 거 아니야. 그죠? 빼라 그러면 물론 스택에서 빼. 그러나 뺀 내용이 어디에 들어갈 것인지를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푸시팝 동작의 명령은 반드시 뭐 뒤에 주소가 하나 와야 돼요. 그래요? 뭐가 주소가 안 와? 연산 명령, 멀티플라이 곱해주세요. 이때는 안 와. 그러나 푸시 명령은 뭐예요? 와야지. 오잖아요. A가 가진 놈 스택에다 넣어라 이거예요. 4번이 틀렸잖아요. 번지 필드가 필요 없다. 틀렸잖아요. 번지 필드 하나 필요해요. 푸시팝 동작은 번지 필드가 하나 필요한 거예요. 하나 필요하죠. 참고하시고요. 자, 네 번째가 정답입니다. 4번. 디스크판에 같은 위치에 있는 트랙들의 집합을 실린더라고 하죠. 자, 보시면 자, 이게 이제 축이 있고 원판이 여러 개 이렇게 6장이고 그다음에 여기다 액세스 암이 있고 암에 연결되는 헤드가 있고요. 헤드가 같은 위치를 빙빙 돌아요. 사실 헤드가 도는 게 아니지. 얘가 돌죠, 축이. 그죠? 이게 축이 돌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이거 이제 하나의 동심원 자체는 트랙이라고 해요. 근데 판마다 같은 동심원들이 모여 있으면 그걸 합쳐서 실린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쪼개면 뭐, 자, 이게 이제 트랙이고요. 이렇게 이제, 원에 대한 거를 트랙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걸 쪼개면 요거 한쪽은 세터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거를 여러 개 원판에다가 면마다 닿는 헤드들, 이게 실린더다 그러니. 같은 동심원들을 다 모아놓으면 하나의 실린더가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헤드의 개수만큼 생기겠죠. 그죠? 그러니까 동심원의 개수가 총 실린더의 수가 돼요. 동심원의 개수가. 그러니까 하나만 놓고 보면 트랙인데, 하나만 놓고 보면. 그러나 여러 장 겹겹이 쌓여 있는 경우는 그런 같은 동심원들을 모아놓은 게 그게 하나의 실린더예요. 그럼 동심원의 개수만큼 실린더의 개수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잘 기억하시고. 그러니까 이거 디스크 팩. 팩이라는 말은 많이 넣는다, 많이 넣어놨다 그래. 레코드 원판을 여러 장 겹겹이 쌓아놨다라는 게 팩이에요. 팩. 여자분들이 화장품 값을 팩이라고 하잖아요. 팩. 팩은 압축을 해서 많이 넣어놓다 그런 얘기예요. 자, 이거 한번 해서 자바에서 넌 상수야 이제. 너의 기능이 이제 마지막이야. 변수의 기능이 마지막이면 뭐예요? 상수죠. 네. 파이널이라고 쓰는 마지막이다. 파이널. 프라이베이트는 개의죠. 이건 나를 접근할 수 있는 놈 없어 그런 얘기예요. 딴 데서 나 접근하면 안 돼. 캡슐화. 캡슐화를 하기 위해서 프라이베이트를 씁니다. 그러나 변수의 마지막이다. 그건 상수다. 나는 상수야. 더 이상 변할 수 없어. 원래 변수는 변하는 값을 넣는 게 변수인데 이제 더 이상 변하지 마. 너 네가 현재 가지고 있는 거 현재 맨날 똑같은 값으로만 사용해라. 그 상수라고 하죠. 항상 동일한 수다 그런 얘기죠. 파이널이야. 파이널. 파이널로 선언을 하면 나는 상수예요. 그런 얘기예요. 이해돼요? 네. 자, 라번이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시어는 지정어가 아니고서 시어는 점프 명령이 없고요. 점프의 역할이 고투예요. 시어너에서는. 자, 이걸 뭐 다 하려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데, 자, 시어너의 리저브드 워드, 예약된 시어너를 만든 사람이 요 단어는 요런 기능이야 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걸 예약어라 그래. 예약어, 지정어. 예. 그래서 그 단어마다 오토는 나는 자동으로 방이 잡혀 그런 얘기예요. 오토. 동적 변수, 오토 변수. 디폴트는 이런 조건 이외에 모두 다 이런 조건에 대해서 이렇게 처리해줘요. 디폴트. 이놈, 인유머레이션, 열거라는 말이에요. 열거. 이거를 이렇게 열거를 했다. 자, 이게 이제 이거예요. 이놈, 약자로 써보니까 이놈이 되어버렸네요. 자, 이놈 그래놓고 중괄호 칩니다. 카드 이렇게 쓰고요. 자, 여기다 한번 재밌게 하나 써볼게요. 이놈 씁니다. 이놈이 뭐냐면 CLUB 다이아몬드 콤마 하트 그 다음에 스페이드 이렇게 나열을 하잖아요. 중괄호 안에다가 클로바 다이아몬드 하트 스페이드 이렇게 그 영어 단어를 이렇게 써놨어요. 그럼 얘가 변수가 아니에요. 변수가 아니고요. 얘는 0이고요. 얘는 1이고요. 얘는 2고요. 얘는 3이라는 값이에요. 열거된 순서대로 서열 번호를 갖고 있다 그러는 거예요. 서열 번호. 그럼 비교를 하면 야, 스페이드가 계급이 높아. 다이아몬드가 높아. 자, 스페이드는 3이고 1, 2, 3, 3이고 다이아몬드가 1이잖아요. 스페이드가 이긴 거예요. 숫자 크니까. 이렇게 열거를 해서 여러분들이 프로그램 안에서 요 단어를 쓰면 클로바라는 단어를 쓰면 얼마예요? 0하고 같은 의미예요. 이해돼요? 그냥 직접 0이냐 1이냐가 아니라 심볼로 된 상수다 그런 얘기예요. 이걸 열거형이라고 그래요. 열거형. 열거됐다 이거예요. 여기다가 이렇게 쓰면 좋아요. 자, 여기다가 뭐라고 쓰면 좋으냐면 하나 더 할까요? 네. 여기다가 months 해놓고 그다음에 여기다가 뭐 바보 하나 쓰고 컴마 제뉴어리, 페브러리, 마치 쭉 해서 마지막에 디셈버. 그러면 영어 단어의 약자로 썼지만 제뉴어리가 얼마예요? 뭐예요? 1이잖아 1. 이걸 왜 썼어요? 가상으로 하나 가짜로 써놓은 거예요 그냥. 제뉴어리가 1월 1일가 1이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숫자 1을 쓰지 마시고요. JAN 쓰기는 뭐예요? 1월하고 똑같은 거 1이에요 1. 페브러리 2월이고요. 마치 3월이고요. 그죠? 네. 에이프럴 4월 뭐 이렇게 좋잖아요. 그죠? 이렇게 특정한 의미를 가진 단어로 숫자의 의미로 활용하는 게 이놈 열거형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해돼요? 자, 프로그램이 진행하다가 어딘가를 건너뛰고 싶어요. 그렇게 짜는 경우는 드물지만 혹시라도 어디론가 가려면 점프라는 명령으로 예약어가 돼 있질 않고요. 고투로 돼 있어요.
이해돼요? 그래서 C 언어에는 점프라는 명령은 없는 겁니다. 네, 참고하시고요. 자, 그래서 연산자를 보면 한번 그냥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뭐 산술 연산자 뭐 이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할당 연산자 이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나중에 기회도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관계 연산자 6개가 있고 크다, 크거나 같다, 작다, 작거나 같다, 같다, 같지 않다. 그다음에 뭐 논리 연산자 and, or, not, 그죠? 아까 말씀드렸죠. 그다음에 포인터 연산자는 앰퍼샌드하고 별을 쓰고요. 그다음에 구조체 및 공용치 아까 점하고 이제 화살표. 그다음에 비트 연산자 아까 비트 and, or, not, exclusive와 그다음에 시프트 연산자 마치 왼쪽으로 가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는 오른쪽으로 가는 것처럼 보이죠. 시프트 그런 기호로 만든 거예요. 계속 연산자 컴마 그다음에 기타 등등 할 때 이렇게 뭐 이런 것도 있다 이거예요. 이런 식으로 C 언어 이제 요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미 알고 있는 연산자들이 대부분이에요. 한 번만 한마디만 들으면 쉽게 여러분들 이해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선순위가 따로 있어요. 이렇게 우선순위가 맨 위에부터 제일 높은 거 그다음에 낮은 거 같이 왔을 때 이렇게 뭘 먼저 할 거냐 우선순위가 높은 걸 먼저 한다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예약, 아까 리저브드 어는 뭐냐, 반복문에 대한 거는 이렇게 결정 선택, 그 다음에 이동, 그 다음에 자료형, 그 다음에 기억 클래스, 뭐래가지고 이렇게. 자, 이게 뭐냐, 반복에는 for문, while문, 그 다음에 dowhile문. 결정 및 선택, if문, else문, switch문, 그 다음에 case문, 디폴트, 여기 나오는데 아까. 결정 및 선택. 이동은 continue, 그다음 브레이크, 그다음에 고투가 있는 거예요. 점프가 아니라. 자료형은 이런 문자 자료, 그다음에 쇼트 짧은 방, 보통 방, 긴 방, 그다음에 부호가 없는 방, 뭐 플로우트 딱 뭐 이런 등등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기억 클래스 이렇게 4가지가 있고 아까 자동으로 방 잡아주세요. 또 기타 되돌아가세요. 리턴. 니네 집 방의 크기가 얼마냐? 사이즈 뭐 이런 거 이렇게 이제 예약어가 한 30개 정도 되나요? 요거 빼고는 이게 잘 중요한데 나 이거 빼고 나면 한 20개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각각의 단어의 기능만 알면 되는 거예요. 저것만 가지고 여러분들 이제 시언어를 짜는 거예요. 시나리오가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자, 그다음에 이거 했던 거죠? 교환식이죠, 이거. 대각선으로 변수가 같으면 교환이다. 그렇죠? 교환식이에요, 교환식. 그러니까 주어진 데이터가 10하고 20인데, 여기 와서 교환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포인터를 이용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자료가 바뀌는데, 만약에 여기서 콜 바이 밸류, 값을 넘겼다. 주소를 넘겼기 때문에 레퍼런스처럼 처리가 된 거예요. 근데 값을 넘겼단 뭐예요? 되돌아오면 안 바뀌어 있어요. 너는 너고 나는 나예요. 그런데 포인터를 이용하면 마치 저기서 일을 했는데 내 자료가 바뀐 것처럼 바뀌어져요. 포인터를 이용해. 자, 교환한 거예요. 3번이 정답이 되겠죠? 네, 3번. 그러니까 두 수의 자료를 교환하는 알고리즘이다. 자, 이것도 한번 했었죠? 네, 더 하면 되죠, 이게. 앞에 거 원래 번지에다가 다음에 실행할 명령어의 번지는 현재 명령어의 번지에다가 그 명령어가 3바이트니까 3을 더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PC가 가지는 값은 다음에 실행할 명령어의 번지에다가 명령어가 가지고 있는 자체 번지를 더해주면 돼요. 근데 음수 번지로 돼 있네. 이렇게 마이너스 번지로. 그래서 더해주면 바로 이와 같이 24F8로 뛴다. 그런 얘기예요. 계산에 의한 주소. 이걸 상대 주소인데 프로그램 카운터를 이용해서 계산하는 주소를 바로 상대 주소다. 그런 얘기예요. 상대 주소. 네, 많이 나오는 문제예요. 참고하시래요. 자, 그 다음에 어드레싱에서 현재 명령, 이게 상대 번지라고 했죠? 현재 명령어 번지, 프로그램 카운터 값을 더해서 만든 번지를 relative address, 상대 주소예요. 상대 주소예요. 상대, 라번, 네 번째는. 자, 인터럽트의 발생과 처리가 수행되는 내용이 아니고, 자, 인터럽트는 예기치 못한 일에 그 응급 조치를 하는 것도 되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스케줄링을 잡을 때 메모리에 올라와 있는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골고루 일하려면 아까 얘기했던 선전 방식으로 해야 되잖아. 뺏고 뺏기고 이게 인터럽트예요. 뺏는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한 사람은 뺏긴다. 뺏고 뺏기는 방식이잖아요. 이렇게 뺏고 뺏길 때 뭐 해야 돼요? 문맥 교환이라고 그래. 그러려 보따리 쌓야 되잖아요. 그때 그 시간이 많이 잡아먹고 오버헤드가 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인터럽트는 어쨌든 실행 중인 프로그램을 중단하고 리턴 어드레스를 스택에 보관해야겠죠? 아, 서비스 받으러 가야겠네. 그러니까 현재 하던 일을 중단하고 되돌아갈 뻔지 스택에 보관하고 서비스 받으러 가야 돼요. 이게 인터럽트에서 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어떤 서비스를 받을 것이 골라야 돼요. 자, 병원에 갔을 때 내과, 소아과, 산부인과, 성형외과 찾아야 되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서비스 받으려고 하는 서비스 루틴을 찾아야 돼. 그게 벡터 테이블, 인터럽트 벡터 테이블이 들어있어요.
어떤 걸 골라 서비스 받을 거냐. 그거를 인터럽트 벡터 테이블이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실제로 서비스 루틴을 실행하잖아요. 그죠? 서비스 받잖아요. 병원에 가서. 자, 근데 1번이 틀렸어요. 모든 데이터는 클리어하는 거 아니에요. 보따리를 싸야지 클리어하면 안 돼요. 왜? 다 지워버리면 날아가잖아. 그럼 다시 되돌아왔을 때 뭐 해야 돼요? 제대로 일할 수가 없죠. 아까 상태를 그대로 놓고 일을 해야 되는데 왜 지우냐고. 이거 지금 아직 나 일 안 끝났어. 근데 서비스 받으러 간다고 해서 지워버리면 되돌아왔을 때 어떡할 거냐고. 제대로 일을 지속을 못하죠. 클리어하면 안 돼요. 보관해야 돼요. 클리어한다가 아니라 보관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이해되죠? 자, 그래서 1번이 가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역시 딱 먹겠네요. 좀 쉬었다가 5분만 쉬었다가 다음 기회 또 해드릴게요. 네, 쉬었다 하겠습니다.